변함에 따라서 미디어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소비하는 패턴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생소하시진 않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다른 곳에 가면 굉장히 생소하게 말씀을 하시는 코드 커팅이라고 하는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히 이 미디어, 이 동영상 미디어 같은 걸 대부분 케이블을 통해서, 케이블 TV가 됐던 인터넷이 됐던 케이블을 통해서 소비하는 것이 케이블 없이 코드를 잘랐다고 해서 케이블 없는 소비 패턴들이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외에 온디맨드 그리고 모바일 광고 시장의 확대,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진짜 사실인지 몇 가지 데이터 포인트를 한번 제가 수집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포인트는 2007년도부터 2017년까지 10년 사이에 인터넷에 접속하는 전 세계 인구의 변화입니다. 2.3배라고 해서 사실 10년 동안 2.3배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숫자를 한번 보시면 2007년도에 18억 명에서 2017년도에 42억 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위키피디아에 가서 전 세계 인구를 한번 찾아봤는데 2017년도 기준으로 75억이 조금 안 됩니다. 74억 9천만 명 정도가 2017년도에 인구인데, 전 세계 인구인데, 사실은 그 중에 42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미디어에 소비하는 소비의 채널 자체가 굉장히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의미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컨텐츠의 양 자체가 4배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사용자 중심인데, 그렇다면 미디어 비즈니스라는 미디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거죠. 비즈니스가. 이게 234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디즈니에서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디즈니에서 영화를 하나 만들어낸다거나 이러면 이 영화를 소비자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트랜스코딩 해야 되는 실제로 컨텐츠의 종류입니다. 왜? 디바이스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버전들도 많아졌고 디바이스를 소비하는 장소도 달라졌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영화 한 편, 예전에 동영상 한 편을 소비자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몇 가지 TV 그리고 컴퓨터 브라우저 종류대로 몇 가지만 했으면 됐는데, 요즘은 디바이스가 워낙 많아졌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디바이스마다 비트레이트도 사실은 좀 달라야 될 거고, 사이즈도 좀 달라야 될 거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들의 네트워크 접속 속도에 따라서 화질도 달라야 될 거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서 사실은 컨텐츠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디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이 시장이라는 거죠. 굉장히 암울한 것 같은데, 하지만 여전히 이 모네타이제이션에 대한 기회들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광고 시장뿐만 아니라 컨텐츠 시장 자체 사실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3배에서 5배 정도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 조사 기관들에서 숫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조사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조사 결과를 제가 엊그제 하나 찾아보다가 되게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1996년도에 69.3%, 2017년도에 9.9%로 굉장히 빠르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저 지표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가정에서 종이 신문을 구독하는 구독률입니다. 1996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10가구 중에 적어도 7가구는 종이 신문을 구독을 했다는 거죠. 근데 2017년도 자료를 보면 10가구 중에 단 1가구만 종이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가장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시장이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피부로 굉장히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런 데이터로도 시장이 정말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사실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 주체들도 뭔가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도태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파괴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타났죠. 예를 들자면 호텔 업계를 완전히 위협하다 못해 이제 굉장히 많은 시장들을 가져간 에어비앤비라는 회사, 대표적인 회사죠. 자그마한 스타트업으로부터 이 공유 경제를 어떻게 실현해 볼까 하는 굉장히 작은 아이디어와 소규모의 어떤 인력들, 그리고 소규모의 몇 가지 자본들을 가지고 사실은 시작한 에어비앤비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 호텔 체인의 1위 하는 회사와 견줄 만한 그런 비즈니스 가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변화하는 시장에 맞게끔, 그 시장에 맞게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변화하는 시장에 맞게끔 미디어 시장에서도 새로운 실험하고 뭔가 혁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들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신기술을 접목해서 오전에도 계속 굉장히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머신러닝,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IoT 관련된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미디어 산업하고 어떻게 접목시켜서 새로운 밸류들을 창출해서 고객들한테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로 다가갈 거냐, 이런 고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시자면 중간에 있는 디지털 그리고 멀티미디어라는 이 컨텐츠를 중심으로 편집자 또는 사용자에 맞게끔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건데, 예를 들자면 편집자는 이 컨텐츠에서 어떤 의미 있는 또 다른 데이터를 뽑아내서 고객들한테 가공해서 전달할 것인가를 갖다가 사실은 고민하다 보면 인공지능이나 VR 이런 기술들을 사실은 고민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 컨텐츠가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그런 과정들은 가장 적합한 사용자한테 전달되기 위해서 사용자의 행동 패턴들을 분석하는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같은 기술들을 사실은 사용해보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에서 이런 변화들의 시장의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면서 실험을 통해서 혁신을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전 세계 유수의 그런 기업들이죠. 예를 들자면 잘 알고 계시는 넷플릭스, 디즈니, 그리고 해외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뉴욕타임스, PBS 이런 회사들이 있고, 국내에서도 컨텐츠 연합 플랫폼의 툭, 그리고 KBS, SBS,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AWS 클라우드 위에서 비즈니스의 혁신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 회사들 중에 몇 가지 사례들을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 회사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퓰리처 상을 63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에드윅에서 가장 핫한 디지털 출판사로 평가를 받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가장 혁신적인 미디어 컴퍼니라고 이 패스트 컴퍼니로부터 극찬을 받은 회사입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 회사죠.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아시다시피 제가 그 워싱턴 포스트의 역사를 아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를 하다가 비즈니스가 약간 주춤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사실은 다시 어떻게 고객들께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고객들에게 다가갈까 하는 디지털 혁신과 전략들을 세우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혁신을 하고 비즈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 중에 총 10가지 정도의 테넛이 있다고 사실은 워싱턴 포스트 담당자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미디어 회사, 이 저널리즘을 추구하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가 테크놀로지 컴퍼니로 다시 변모해야 된다. 더 이상 IT라는 기술이 비즈니스를 뒤에서 서포트하는 조력자 역할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리딩을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주체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전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퍼스트 전략,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굉장히 강조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래 숫자 보시겠지만 2014년에 모바일 방문자가 2,680만 명이었는데 1년 만에 6,040만 명으로 사실은 125%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새 성장한 게 모바일 및 데스크탑 방문자 전체 합해서 78.5%가 1년 새 방문자가 늘었던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2017년도 5월 기준으로 한 달 동안 방문자는 8,070만 명이었고요. 페이지 뷰가 10억 페이지 뷰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았던 역사의 뒤안길로 멀어지던 워싱턴 포스트의 혁신의 결과들인 거죠. 이 혁신이 어디로부터 사실은 시작됐는지 잠깐 살펴보면, 그 핵심은 워싱턴 포스트가 직접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실험을 통해서 개발을 해서 서비스로 런칭을 했던 이 아크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는 플랫폼인데 되게 복잡하죠.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봐도 굉장히 복잡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기사를 작성하고 기사를
편집하고 기사에 들어가는 사진들, 그림들도 편집하고 때로는 동영상도 편집하고 그것들을 마지막으로 딜리버리하는 전 밸류 체인에 있어서 이것들을 자동화하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4월 AWS의 서울 서밋이라고 하는 행사에 이 워싱턴 포스트의 아크를 개발하는 개발팀을 총괄하고 계시는 샘 한이라고 하는 한국분입니다. 샘 한 박사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AWS 고객들께 직접 말씀을 해주신 그런 사례입니다. 그 내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몹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사도 되게 중요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 댓글이라고 하는 이 말만 이야기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떠오르시죠, 머릿속에. 이 커멘트로부터 독자들의 반응들을 보고 때로는 기사가 여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사보다 댓글을 통해서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인데 이 댓글을 어떻게 이 컨텐츠를 제공하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관리할 거냐 이걸 고민하다가 보트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욕설 그리고 본문과는 상관없는 이상한 댓글, 비방, 남에 대한 비방 이런 것들을 사실은 걸러주고 때로는 예전에는 편집자들이 그걸 일일이 보고 매뉴얼하게 했던 것들을 보트이 직접 해주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헬리오그래프라고 하는 이게 뭐 소프트웨어 이름도 참 재미있죠. 그림도 재미있고 이게 뭐냐면 스토리텔링 에이전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동화된 스토리텔링 에이전트. 이 뭐냐면 기사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이미 서비스를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요거 어떻게 하냐? 되게 간단합니다. 리얼타임으로 계속 발생하는 현장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경기 결과도 있고요. 뭐 올림픽 게임 같은 경기 결과, 선거 결과,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책이 팔리는 집계들, 이런 그리고 NFL 경기에 뭐 이런 현재 경기되고 있는 뭐 점수 결과들, 누가 우세한지 이런 모든 데이터들, 리얼타임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원래 수집을 하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얘들이 의미 있는 데이터인지 바라봐야 되고요. 그 중에 데이터를 골라서 필터링하고 직접 기사를 만들어가지고 발송하는까지 사람 손으로 지금까지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자동화해서 로봇이 한다는 겁니다. 이게 헬리오그래프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혁신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도 사실은 조선일보라는 회사가 AWS를 통해서 또 혁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 거죠. AWS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기사 읽어주는, 기사를 갖다 음성으로 듣는, 비단 이 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보는 것보다 듣는 거에 요즘 익숙하고 읽는 것보다는 말하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듣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조금 더 고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조선일보가 이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AWS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습니다. 폴리라는 서비스가 한국어를 지원하는데 하루 만에 사실은 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지금 조선일보의 대부분의 헤드라인에는 여기 보시듯이 이 본문 듣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면 바로 한국어로 기사를 다 읽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하루 만에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뉴스페이퍼뿐만 아니라 사실 미디어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분배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이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방송 쪽에 이 밸류 체인들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실제로 만들어내고 포스트 프로덕션을 하고 실제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중간에 디지털 에셋 매니지먼트도 해야 되고요. 서플라이 체인도 관리해야 되고 고객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분석도 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워크로드들이 있는데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 세계 유수 기업들이 각각의 워크로드에 AWS를 활용해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개 사례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넷플릭스 2016년도 1월 7일 날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도 1월 7일은 AWS가 한국의 서울에 데이터 센터를 직접 오픈하면서 한국 고객들이 더욱더 많이 AWS를 사용하도록 비전이라는 것들을 오픈한 날입니다. 동일한 날 넷플릭스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그건 뭐냐면 넷플릭스 서비스는 AWS를 사용해서 다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송출하고 뭐 데이터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넷플릭스의 혁신은 뭐냐면 recommendation입니다. 내부적으로
사용자의 패턴들, 사용자의 연령들, 사용자의 성향들을 다 분석을 해서 추천을 하는데 넷플릭스에서 소비되는 컨텐츠의 75%는 레코멘데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자체적으로 쭉 분석을 해봤더니 이 AI 기반의 추천 서비스가 연간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가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투자하는 돈이 7조 원이거든요. 약 2017년도 기준으로 18년도 기준으로 7조 원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1조 원이라는 돈을 사실은 이 레코멘데이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BBC라는 영국의 공영방송사입니다. 앞에 제가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자동화된 형태로 기사를 만들고 쭉 해가지고 사용자들한테 개인화까지 해가지고 기사를 보여드리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BBC라고 하는 영국 공영 방송사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플레이어라고 하는 이 플레이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대부분 비즈니스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OTT 서비스를 하는데 OTT 서비스를 받는 이 디바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BBC 같은 경우에는 AWS 기반의 비디오 팩토리라고 하는 플랫폼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비디오 팩토리를 만드는데 그 비디오 팩토리를 통해서 뭐냐면 라이브 방송 1시간 이후면 약 1000개 정도의 1000개 포맷의 미디어 파일들이 직접 자동으로 생산되면서 1000개 종류의 천여 종류의 디바이스의 온디맨드 서비스를 VOD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자동화시켰다는 거죠.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이 플랫폼들을 사실은 이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직접 만든 거죠. 미디어 회사들이 기술 회사도 아닌데 이런 비즈니스를 사실은 하는 거죠. 앞에 제가 워싱턴 포스트 이야기하면서 잠깐 잊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아크라는 그 서비스를 자사의 서비스를 위해서 개발하고 나서 현재 전 세계 22개 언론사에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야말로 사실은 이 신문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인데 그 기사를 어떻게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관리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나서 그 서비스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는 C-SPAN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 방송입니다. 미국의 국회 방송.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혁신을 가지고 가고 있는 회사인데 뭐냐면 국회에서 사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굉장히 많은 영상들,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A라는 정치인이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근데 되게 궁금한 거죠. A라는 정치인이 10년 전에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의견을 냈을까? 그걸 찾으려면 사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검색하셔야 되죠. 근데 A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느 방송에 나왔고 어느 영상에 나왔는지도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C-SPAN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들의 생산해낸 모든 컨텐츠에서 사람들 얼굴들을 다 메타데이터로 태깅을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한 거죠. 근데 이거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이 페이스 리코니션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직접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데 그렇지 않고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머신러닝 서비스를 통해서 이 자동화된 태깅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99,000여 명의 미국 정치인들의 얼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 포함된 사진을 가져다가 툭 집어넣으면 누가 그 이미지 속에 있는지 어떤 정치인인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 내에 그 정치인이 예전에 어떤 사진에서도 또 보였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색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교차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C-SPAN에서 사실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혁신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그럼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앞에 그 강의하셨던 분 중에 제가 성함이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들의 평생 인생의 메시지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던 분이 강연자가 아까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곧바로 나는 평소에 이런 것들을 나의 메시지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바로 생각나지 않으면 메시지가 없는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슬라이드가 생각이 났거든요. 혁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혁신을 어떻게 할까?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에 M로고에 계신 분이 30개 시도를 해서 10개 특허내고 20개는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건 실험입니다. 굉장히 많은 익스페리멘탈이 사실 이노베이션을
사실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험하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실험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실험을 하는데 실패가 사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실패하는 비용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가 혁신의 저는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아이디어 가지고 뭔가 하나 될지 안 될지 해보려면 서버 사야 되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인스톨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인스톨해야 되고 개발자 구해가지고 개발하고 6개월 지납니다. 6개월 이후에 베타 서비스 쫙 내놨더니 누군가가 이미 아이디어 가지고 시장에 나와 있는 거죠. 경쟁력이 별로 없는 겁니다. 아주 빠르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이게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앞에 MVP라는 표현을 써주셨던 분도 계십니다. 미니멈 밸류어블 프로덕트. 굉장히 빠르게. 그럼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만들 거냐?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굉장히 좋은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AWS가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한 200여 가지 서비스인데요. 인공지능 서비스, 빅데이터 서비스, IoT 서비스, 머신러닝 서비스, 스토리지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여러분들이 혁신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들 이미 AWS가 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커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포커스해서 새로운 혁신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